자, 새 차의 중고 배터리,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 테이버님,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취재원이 굉장히 많이 이곳저곳 포진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취재원에 또 따르면 테이버님이 계속 수습한테 주식 샀어? 뭐 샀어? 가르쳐 줄까? 정보 줄까? 아, 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 도대체? 오늘 방송 시작부터 놀러 이렇게 왔어요? 시작부터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 놀러 왔냐고요? 왜 그러시는 건데? 아니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는 게 보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얼굴은 여러분들. 왜 빨개지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장이 빨개야 되는데 왜 얼굴이 빨갛죠? 시장도 빨개요. 네, 시장도 빨개요. 매우 좋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이렇게 재물이 되네요. 이렇게 텐션업을 시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열심히 하니까 그렇습니다.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 마음으로 열심히 가르쳐준 거. 김대준 대표님은 어제 갤럭시 언팩 행사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셨는데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를 하셨습니까? 아직은 한 7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상당히 높네요. 어차피 이 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연구 개발을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작점에서부터 뭐 8점, 9점, 10점 나올 수는 없죠. 7점도 만족할 만한 점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노조 파업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계속 팔로우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우리 실적 좋은데 그 인도량도 좋은데 사실은 플러스 알파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빨리 올라오고 있고 우리 생각보다 더 잘 팔리고 있어 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주식들도 여러 가지가 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 요거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폐기물로 취급했던 사용 후의 배터리를 새롭게 재활용하자. 네. 5년 뒤에 국내에서만 10만 개 이상의 폐배터리가 나온다. 그래서 배터리 업계에서 요거를 잘 활용해서 정부도 힘을 내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나오는 기재부의 여러 가지 리포트의 골자입니다. 김대준 대표님한테 먼저 여쭤본다면 요 지금 내용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핵심 내용은 뭔지 정리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책, 그 정부 시책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투자를 지금까지 제가 오랫동안 해 오면서 정부에서 발표하고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행정적 절차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의 주가에 긍정적인 발현이 되지 않더라도 시간을 두고 움직인다는 점에서 정부에서 폐배터리 산업 육성법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이 2030년도에 한 10만 개 정도의 폐배터리가 출하가 된다라고 합니다. 전기차가 보통 우리 수명이 한 10년 정도 자동차 타게 되면 수명이 어느 정도 다 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테슬라가 차량을 시판한 게 한 10년 전에 시판을 했습니다. 이때는 초기였죠. 2만 대, 3만 대 이런 정도 팔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 확대된 시점이 2020년도 선에서부터 테슬라가 한 80만 대 판매하면서 국내에서 또 이때부터 전기차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폐배터리에 대한 활용도 측면에서의 관심이 부각되는 시점은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네.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한 2, 3년 정도의 시차가 지나간 이후에 이 산업에 대한 전반의 흐름이 진행될 때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과거에 그 바이오 디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옥수수나 콩이나 등등등 이제 그 식물에서 디젤을 추출해내는 이제 그 산업이 있었습니다. 유가가 140불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바이오 디젤 관련주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가 상승의 모습을 나타냈어요. 이때가 2009년, 10년, 11년 이때였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배터리 산업이 활성화되고 확장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기차 시장이 확장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에서의 그 해당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정부에서 1차적으로 이 관련 법안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관심 갖고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고 이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추적해 가보는 내용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기차의 캐즘을 넘어가서 더 확장되는지를 봐야 되고 지금 폐배터리 육성 산업은 이제 더 먼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된다. 테이버님한테도 사실은 이 폐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커지는지 데이터적으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지금 작년 연말에 집계된 데이터 그리고는 10년 동안의 예측치가 있는데 그것 좀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은 지금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매년 한 20%씩 성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이? 네. 그러면서 우리가 전기차가 점점 좀 많이 팔렸고 전기차가 뭐 배터리 보증을 10년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차가 팔리고 10년 뒤에 이제 폐배터리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는 작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중국이랑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폐배터리가 나왔다라는 이런 추정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뭐 재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이 재활용이 좀 어렵다라는 뭐 그런 기술적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논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논문을 뭐 이래저래 찾아보다 보니까 네. 지금 리뷰한 논문도 많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뭐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계속해서 LFP 배터리는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재활용을 할 것이며 우리가 리튬이온 삼원계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게 재활용이 쉽다라고 하는데 LFP 역시도 계속해서 재활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 대해서 이게 충분히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LFP 배터리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LFP 배터리는 이제 중국에서 CATL이 잘 만드는 주요 배터리. 네. 삼원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만드는 배터리. 근데 폐배터리 시장에서 LFP 배터리가 재활용이 안 된다? 진실과 오해는 진실은 뭐고 오해는 뭡니까? 일단은 지금 기술로는 이게 배터리 재활용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그거를 기술이 발전되고 뭔가 연구가 더 진척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도 이야기를 하고 나트륨 배터리도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그런 기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로 연구를 하고 그거를 상용하면서 경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이게 박차를 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좀 어렵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기술의 발전 우리가 좀 관찰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뭐 제가 통계를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통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네. 지구상의 지금 가채 리튬 매장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네. 그거를 우리가 지금 모든 모빌리티 우리가 지금 운행하는 자동차나 이런 모든 모빌리티에 이거를 전기를 대입해서 배터리를 대입해 본다 그러면은 네.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리튬을 캤을 때 딱 그 양만큼이 필요하다. 아, 그러니까 매장량만큼이 모빌리티로 필요하다. 버리면 안 된다. 아, 버리면은 나중에 되면 전기차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튬 같은 경우에는 리튬의 성격을 대체할 수 있는 광물이 없다 보니까 리튬을 계속해서 우리는 쓰고 재활용하고 쓰고 재활용해야 지속 가능성이 부여가 된다라는 게 과학계의 입장입니다. 물론 가채 매장량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바닷속에서도 캐낼 수 있는 거고 또 새로운 호수가 만들어지면은 그런 데서 더 추가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엔 우리가 2050년, 60년까지 쭉 뭐 전기 모빌리티라고 하는 우리가 탈석탄을 하고 난 뒤에 거기서 우리가 전기 시대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재활용하고 쓰고 재활용하려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배터리는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에너지 사용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리튬은 버리면 안 되고 무조건 재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얼번 마이닝이라고 있습니다. 네. 도시광산이라는 개념이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 등장을 한 개념이고요. 도시 광산? 네, 도시에서 광산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 그대로 저 뭐 칠레 가가지고 막 미국 저 오지에 있는 호수 가가지고 아니면 저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거기서 리튬을 캐고 네. 거기서 석탄을 캐는 게 아닌 우리가 기존에 사용되어 있던 전자제품이나 전기차에 들어있는 그러한 희소 광물들을 도시에서 재생해내는 거죠. 서울시 강남구에서? 네. 와. 그러니까 도시 내 광산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 이 도시광산 컨셉은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앞서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쪽에 경제성을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이고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용화 기술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리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상용화 기술이 갖춰진다라고 보면서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이버 작가 얘기에 한 발 더 들어가서 얹으면요. 네. 네. 도시광산 말씀하셨는데 휴대폰 20개를 이제 녹여서 거기에서 금 한 돈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폐 휴대폰에서 금을 추출한다고 도시광산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폐 배터리 이제 오늘 얘기하는 부분 이
폐배터리 활용도는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앵커가 잠깐 모두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테슬라가 최근에 메가팩 사업에 대해서 성장세를 확인하고 있고 이 부분이 커나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 메가팩 하나를 팔아서 테슬라 차량 100대 판 거와 유사한 이익치를 내고 있다라고 해요. 산업이 굉장히 고부가치 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 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분쇄 파쇄를 거쳐서 앞서 테이버 작가 얘기한 대로 여기서 리튬이나 뭐 등등의 원자재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는 40%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네. 이 추출 비용 대비해서 원자재를 사는 게 더 지금 싸거든요. 이거를 이제 8, 90%까지 올린다라는 게 정책적인 정부의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 이제 메가팩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셀 이 충전 그 과정에서 80% 이하의 충전 과정이 낮아지게 되면 네. 이거를 이제 그 다시 교체를 하는 해야 된다는 주기가 온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80%에서요? 그렇죠. 충전율이 80%까지밖에 안 되려면은 이제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한 10년 쓴다고 합니다. 네. 20% 다운되기 전까지는. 네. 그래서 이 80% 수준에서의 충전 과정이 진행된 이 폐배터리를 우리가 이제 ESS 장치로 전환해서 쓰는 거. 네. 이쪽으로 이제 재활용하는 게 이제 두 가지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많지는 않지만 네. 여기에 따로따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를 폐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대한 계획들을 다 세우고 있는 거고 그거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해서 네.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 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림을 가져오셨는데 요거는 그림 한번 보여주시. 네. 열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렇게 놓으면? 그렇죠. AI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쪽도 열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열을 저감하는 어떤 장치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상용화가 보편적으로 됐다라기보다는 시작 단계에서의 지금 진행이죠.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농가나 이제 멀리 있는 산업 시설에 대해서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비를 마련하고 여기서 전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외지에 있는 공장이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전기를 끌어오는 비용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장 장치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렇게 놔 있으면 하나 잘못해서 불나면 저기 그냥 대형 화재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거의 주유소에서 기술력이라고 불나듯이? 네, 그게 기술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앞서서도 이제 배터리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배터리 수명이 뭐 2년 내에 보험 들었을 때 2년 내에 80% 밑으로 떨어지면은 리퍼해 줍니다. 공식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안정적인 출력이 보장돼야 되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출력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거를 교체를 해야지 출력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 그게 다른 뭐 모터라든지 이런 구동계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놓고 보시면은 우리는 뭐 전기차를 탈 때 계속해서 이걸 뭐 교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 뺀 거를 80% 남았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냐 이겁니다. 안정적인 출력은 필요 없더라도 그 상황에서 좀 느린 속도로 전기를 넣고 빼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초고속으로 전기를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겠지만 이게 조금 성능이 떨어지면은 속도 자체를 줄여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충전 속도나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전압이 나오는 속도 그런 입출 속도를 조절을 하면서 그렇게 가지고 과열을 방지하고 그런 식으로 ESS에 활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도 ESS도 못 쓰게 되면은 그때 빼면 된다. 그러니까 핵심 뭐냐 그러면은 과열이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거는 기술적으로 제한을 두면은 과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기술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ESS 시장에서도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의 성능을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딱 걸어가지고 열이 안 나고 안전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정도로 세팅값을 해버리자. 그런 것도 있군요. 네, LG 알겠습니다. 엔솔도 있고 삼성 SDI도 있고 SK온도 있잖아요. 이런 폐배터리 우리 국내 기업들이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우리 해외하고 비교했을 때 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수준이라고 하면 다들 연구 단계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가 차트를 좀 기업들 좀 가져왔는데 네. 네. 이게 띄워주시면은
작년 기준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리사이클링 관련돼 가지고 이게 규모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혹은 기술력 부분에서 이제 탑 10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와 있는데 한국 기업은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감펑 리튬 이런 데가 포함돼 있고 메인은 아메리칸 배터리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저 기업은 제가 알기로 캐나다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아메리칸 망가니즈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뭐 현재 상황의 재물을 보시면은 뭐 요걸로 유의미하게 돈을 벌고 있다라고 볼 기업은 아직은 없다라고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랩 스케일이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준 대표님은 어떠세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또 세부 기업들의 밸류체인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표를 보고 김대준 대표님이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배터리 기업의 리사이클링 협력 현황. 협력 현황과 이제 현재 각 국가별로 폐 배터리에 대한 산업 정책들이 약간을 달리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네. 폐 배터리 활용도, 그러니까 앞서 이제 폐 배터리 활용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쇄 파쇄를 통해서 원자재를 추출해내는 방법이 있고요.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재가공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럽과 중국 같은 경우는 파쇄 분쇄해서 여기서 재추출하는 방법으로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 테이버 작가 얘기한 대로 현재는 한 40% 내외, 그러니까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 단계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모델링에서 일본의 흐름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테이버 작가가 일본 도시광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일본의 도시광산과 재활용, 리사이클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폐배터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활용도를 진행하느냐면 이제 일본은 그 철도가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철도가 이제 외곽에 있는 사람이 없는 외곽에 있는 철도 건널목에 여기에 이제 차단기가 내리고 올라가는 형태에서의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네. 시간 되면 이때 이제 태양광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폐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시간이 되면 이게 작동을 한다든가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ESS 관련된 활용 방안을 가지고 일본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부분에서의 상황은 유럽이나 중국의 방안보다는 일본의 방안이 좀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나온 기사의 전략적인 이제 우리가 이제 흐름을 봐서 이거에 굉장한 뉴스구나라고 판단하는 내용이면 600조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폐배터리 시장이 600조 시장이다라고. 600조 시장이다. 네,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네. 우리가 이제 주식투자를 하면서 뭐 어느 산업은 몇백조, 어느 산업은 몇백조 뭐 이런 얘기들 그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네네. 그런데 현재 이제 주시장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에서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래요. 이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모르겠네요. 자동차? 얼마나 될라나? 자동차가 대략 1년에 8천만 대가 생산 판매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가격적으로 볼 때 대략 한 3천, 4천만 원 정도 예산해서 네네. 3,500조 시장입니다. 3,500조. 연간 단위. 1년에? 네. 그럼 반도체가 1년에 한 850조 시장 되거든요. 반도체 시장이.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크죠. 근데 자동차 관련 종목들 물론 상승하긴 하나 시장에서의 각광도나 뭐 사람들에게 매력도 측면에서는 그다지 반도체에 비해서 그 매력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흐름에 있어서. 네. 그래서 폐 배터리 산업 600조 뭐 엄청나게 커 보이는 시장이긴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2030년, 40년 이때에 가서 600조가 될 것 같은데 이 600조에 대한 부분에 너무 매몰되어서 이 부분으로만 시장을 평가하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네. 폐배터리에서 앞으로 클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관심을 갖고 우리 계속 지켜보는 형태로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빅뱅 일원님께서 채팅을 또 쳐주셨는데 폐배터리주 한 종목이 있는데 좀 가작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테이버님은 채팅도 방송하시면서 잘 치시네요. 네, 열심히 합니다. 아이디가 의자왕 테이버? 뭐 무슨 소리예요 지금? 설명왕 테이버군요. 죄송합니다. 예. 와, 자, 날 이렇게 보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진짜 저도 작아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막 글로벌적으로 되게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회사들도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재활용 관련해서 해외에서 매출을 좀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나요? 일단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에 상장돼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실제로 트레이드도 할 수 있는 거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두 가지를 좀 가져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메리칸 배터리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여기가 뭐 미국에 상장돼 있고 이게 뭐 2021년도 2월달 같은 경우에는 58.87달러까지 갔었고요. 지금은 거기에서부터 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현재 1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요 차트에서 가장 위에 있는 기업이에요. 글로벌 탑10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 기술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인데 여기가 세일즈, 매출이 제로입니다. 매출은 제로고 지금 뭐 인원은 54명. 직원이 54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54명이 지금 이게 매출도 없는데 모여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상황도 있고요. 그 상장 기업인 거죠? 상장돼 그럼 있습니다. 매출도 안 나오고 직원도 50명인데 상장해서 네. 배터리 사업 하겠다 이걸로만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상증자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투자 받으면서. 이야 대단하다. 아유,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우버도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했고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뭐 관련돼가지고 많은 기업들, 특히 우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매출이 나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다 이런 식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이거를 또 이렇게 뭐 이래서 어떡하냐라고 보기보다는 네. 좀 더 미래에 지켜보는 게 대한- 맞지 않나. 그래서 매출 나오는 기업도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요거는 리사이클 홀딩스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게 파란색 그래프가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출이 얼마냐 그러면은 250억 원이에요. 그러면 250억. 많은 건가요? 달러가 적은 건가요? 아니고 원. 아, 네, 미국에서 이게 50개 주를 상대로 장사하는 기업이 250억을 벌고 있다. 아,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큰 거 같은데 너무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 간폰 리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하는 사이클도 우리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게 배터리를 확보를 해야 배터리를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뭐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배터리를 공급받고 그러면서 재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약간 논란 혹은 이슈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의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부터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배터리의 소유권을 자동차 회사가 가져가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나올 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현대차와 에코프로 그룹이 뭔가 협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그 배터리에 대한 소유권을 현대차가 들고 있고 그리고는 그 현대차가 소유한 배터리를 에코프로 그룹에서 리사이클을 하고 다시 배터리화 시켜가지고 다시 현대차에 장착할 수 있다. 라는 얘기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배터리를 차에서 계속 장착하는 게 아닌 우리 과거의 스마트폰 우리 라떼는 말이야 제가 어렸을 때는 말이죠 스마트폰에서 배터리를 뗐다 붙였다 했죠. 네. 그런 것처럼 전기차에서도 배터리를 뗐다 붙였다는 모델도 만들어 보자.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실험이 진행되는 이유도 배터리에 대한 이런 경제성 나중에 배터리는 다시 중고로 팔면 돈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를 샀을 때 제가 전기차 오놓으면은 그 배터리 소유권을 제가 들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거를 현대차에 팔지 아니면 ESS 회사에 팔지 아니면 폐차를 하면서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지만 이 부분에서 사회적 시스템 혹은 자동차 업계 자체에서 그걸 우리가 소유를 하겠다 하면서 배터리 수명이 다 되면은 거기서 폐배터리 똑 떼서 내가 가져오고 그리고는 다시 새 배터리 달아주고 어. 그거 재활용해서 다시 쓸 수 있으면은 뭐 차에 달아주고 아니면 ESS로 빼고 아니면 또 그거를 또 재활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소유권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도 이거는 자동차 업계가 마찬가지로 폐배터리 업계에서도 뭔가 큰 플레이어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관심 있게 같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페이버 싶습니다. 작가가 이제 해외 관련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이제 국내 국내 관련 좋아요 기업들도 로컬 기업들. 많지가 않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지난 2월에 이 폐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육성하고 연구 개발 하겠다는 내용에서 4개 회사가 참여를 했거든요. 일단 에코그룹, 에코그룹. 네, 그리고 포스코 그룹, 그리고 SK그룹. 이 3개 회사는 다 자회사입니다. 비상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시장에 상장돼 있지 않고요. 유일하게 상장된 회사 중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 협의체에 들어간 회사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흐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전반전의 흐름이 개선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산업 자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아직 태동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산업이 좀 더 커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에코그룹이라든가 포스코그룹이라든가 SK그룹에서 자회사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관계 회사들이 상장되거나 또는 여기에서 뭐 어떤 산업부를 추출해서 회사를 키우는 측면에서 주가의 어떤 성장과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도 지금 폐배터리 관련 애들이 매출이 250억밖에 안 나오면 사실 국내 로컬이나 이렇게 짜끄맣게 하는 애들은 얼마나 나올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이걸 보시면서도 아 산업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엄청 조금 먼 미래의 이야기구나라는 거는 인지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 김대준 대표님이 또 한 종목 가져오셨는데 요거는 뭐 하는 기업이에요? SK그룹 내 비상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SK그룹 하면 그 CF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재활용. 아, 네. SK 에코플랜트라는 기업이 광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에코플랜트의 모 회사가 SK 그 에코플랜트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장 선도적인 형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표를 잠깐 보시면 이제 LFP와 네. 이제 3원계 배터리의 이제 그 비용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이제 표로 제가 한번 참고를 해서 만들어 온 건데요. 전체 전기차에서 비용적 내용을 이제 차지하는 포지션이 그 3원계 같은 경우는 한 3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LFP 같은 경우는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으로는 이 폐배터리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존 원자재를 추출해내는 산업 이게 궁극으로는 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이 추출 단계에서 연구개발 차원에서의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가 에너지 저장 장치이다. 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종목들, 흐름들 요거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배터리 하면 또 전기차가 바로 또 따라 붙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폐배터리 재사용으로 좀 전기차 값이 싸지거나 그런 것들은 좀 기대해 볼 수 없을까요? 일부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아까 80% 이하로 내려갔던 그러니까 그 배터리에 대해서 네. 우리가 도로를 주행하지는 않지만 네. 예를 들어서 농작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농업용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도 지금 연구 개발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앞으로 진행 상태에서의 내용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테이머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배터리의 리스 개념으로 같이 이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고민이 되는 건데 전기차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비용 측면에서 배터리니까 그 소유권을 기업이 갖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배터리를 돌려서 비용을 확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캐즘이란 구간도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인데 현실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기차가 배터리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전기차가 많이 팔릴 거냐 그러면은 그 부분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그 접근을 어려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충전에 대한 그런 니즈가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충전 속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왜 자동차 업계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지만 지금 내연기관을 줄이겠다. 그리고는 우리가 탄소 제로로 가겠다. 그 관점에서 하이브리드로 가겠다. 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도 지금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현대차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에 수출되는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연료로 이게 돌아갑니다. 옥수수에서 짠 이게 연료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 연료는 또 탄소 배출량이 생각보다 낮게 이렇게 또 계산이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CO2라고 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산업계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서 전기차가 하나의 옵션으로 나왔는데 폐배터리 때문에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라는 거는 거기까지는 지금 상정하고 투자하는 거는 일단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결국 여기서 한 걸음 더 떼서 친환경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의 폐배터리 전기차 이런 개념인 거지 폐배터리 때문에 뭔가 전기차가 더 어떻게 되고 막 그렇게 개념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그냥 우리가 다 내려놓고 얘기하면은 배터리 만드는 것도 탄소 배출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지금은 눈을 감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되면은 그래서 이 배터리는 CO2 배출량이 얼마냐도 계산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 너무 덥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거에 쌓아왔던 그런 업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친환경으로 가고 있다. 그 상황에서 원전도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암살정님께서 남미에서는 차가 식용유로 돌아간다고 뻥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바이오에탄올. 네, 바이오에탄올이죠. 바이오에탄올 주유소에서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 친환경적으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옥수수에서 짠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어감이 좀 그럴 수도 있었는데. 콩기름, 옥수수 기름 맞습니다. 제가 회계법인 처음 다닐 때 네. 10년 넘게 그때 처음으로 특허를 신청하려고 온 어떤 약간 괴짜 박사님이 있었어요. 유채꽃에서 기름이 난다는 거예요. 아, 맞죠. 카놀라유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유채꽃에서 이 바이오에탄올처럼 석유를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특허를 막 알아봤는데 이게 처음 나온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거절 의견을 냈는데 몇 년 뒤에 그분이 그거를 또 성공해가지고 뭐 어떤 기업을 세웠다는 또 이야기가 지금도 바이오 디젤과 관련해서 항공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공기에 쓰이는 항공유 같은 경우도 2%는 바이오 디젤을 첨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2060년도에는 한 70%까지 이제 그 바이오 디젤을 써야 되는데 현재는 한 2%.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유럽에서는 뭐까지 하고 있냐 그러면은 네. 유럽에서는 랩에서 실험실에서 우리가 뭐 석유, 석탄 아무것도 없이 네. 실험실에서 투명한 석유를 만들어내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지금 리터당 생산 단가가 그게 아마 지금 우리나라 원화라면 리터당 1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거를 2040년, 2050년까지 결국 점점점 낮춰서 일반적으로 그것도 보급을 하겠다. 아하. 랩에서 합성한 합성 석유로 뭔가 또 경제를 돌리겠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술이 어디로 바뀔지 어디로 발전할지는 시간을 두고 그렇죠. 보셔야 된다. 확답을 갖고 확신을 갖고 투자하시면은 그거는 조금은 이게 나중에 리스크가 있으니까 유연한 사고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경제성이랑 친환경 다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풍력도 태양광도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이런 친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그 안에서 경제성 따라서 또 업다운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카니님께서 테이버 형 코에서도 기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왜 그런 것만 읽죠? 이런 거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거 읽어드려요? 다른 건 제가 어떻게 입에 올릴 수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읽을 수 있는 것만 읽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산유국입니다. 테이버의 코를 믿으면서 두 분의 한 줄 평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테이버님. 제가 한 줄 평을 뭐라고 보냈죠? 제가 지금 뭐에 한국도 원자재 국가. 와, 테이버 코를 네, 도시광산을 성공해야 된다. 네. 지금 아까 전에 성일하이텍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네. 전동 공구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2차 전지에서 지금 리튬을 추출하고 그 외에 많은 뭐 도시광산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전기차에도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상황에서 상장이 된 기업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고려아연도 마찬가지고 이런 성일하이텍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하면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새로운 뭔가 원자재 사업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런치 토크에서는 도시광산 이게 의외의 굉장히 키워드네요. 도시광산 도시에서 폐배터리 활용해가지고 다시 뽑고 또 하나의 에너지 소스를 또 만들고 도시광산 오케이. 김대준 대표님은 오늘의 한마디는요? 폐배터리 산업 자체가 아직은 초기 산업이고요. 투자 관점에서 판단해보면 아직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도시관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점심시간에 말씀하실 게 핸드폰 20개면 금 한 돈이 나온대. 네. 이게 도시광산의 기본적인. 근데 진짜 금 한 돈 나와요? 금 한 돈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금도 나오고 구리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우리 돼지 한 돈 삼겹살 사 먹을 돈은 나올 것 같은데 금 한 돈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 가지를 연금술로 경제성으로 녹여가지고 폐배터리를 하건 연금술이라 해서 너무 같다. 연금술. 케미컬, 화학. 근데 그 연금술도 제가 들으니까 성공을 했대요. 그러니까 금을 어떻게든 쥐어짜내서 만들 수는 있대요. 새로운 걸로.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굳이 그거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이러다가 이야기를 우리 그 둘리 나와가지고 저 우리 다이아몬드 별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다이아몬드 갖고 와야 돼요. 실제로 그런 별이 있대요. 다이아몬드 있어요. 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가는 비용이 너무 들어서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버님 여기 나오시는 거 되게 즐겁죠? 아 재밌어요. 네, 출연료 내시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왜요? 뭐지?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치 토크에서 오늘 폐배터리 관련된 그리고 여러 가지 친환경 관련된 이야기를 도시광산을 키워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 우리 테이버님 그리고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